어머니, 전주에 새 아파트 사주셨다면서요? 저희는 평수 늘려달라고 했을 땐 못 들은 척 하시더니요? 딸은 시집가면 남이에요. 재산은 아들 쪽인데 그 돈은 저희 목 아닌가요? 12억짜리 집에 8천만 원짜리 차까지 사줬는데도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딸에게 사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법무법인 이름이 박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신우이에게 증여한 액수만큼 며느리 측에도 증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3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이 돈이, 내 피땀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히 자기네 것이었구나.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DJ 은옥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말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남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수원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 평범한 장사꾼 아줌마였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시장 가게 문 열고 나물 다듬고 김치 버무리고 갖은 반찬 만들어서 진열대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죠. 손님들은 저를 보고 말자 씨는 참 악착같이 일한다고들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45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큰딸 진이와 막내 아들 준호, 이 둘을 혼자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악착같이 벌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둘 다 한창 돈 들어갈 나이였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작은 전셋집 하나와 2천만 원 남짓한 보험금이 전부였는데 저는 그 돈으로 시장 구석에 있는 좁은 가게 하나를 인수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장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시작한 거라 반찬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손님들한테 면박 받는 날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애들만 잘 키워놓으면 그럼 되는 거야 하면서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고 다행히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말잔의 반찬은 정갈하고 맛있어 소문이 나면서 아침에 가게 문 열면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가 됐죠.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점심은 가게에서 남은 반찬으로 때우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이었고 외식이라고는 명절 때 애들 데리고 중국집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면서 모은 돈으로 저는 수원 시내에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 다음엔 오피스텔을 하나 더 샀고 운 좋게 그 부동산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통장에 제법 큰 돈이 모이게 됐어요. 정확히 얼마였냐고요? 한 20억 가까이 됐어요. 물론 그 돈 전부가 현금으로 있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랑 적금이랑 이것저것 합쳐서 그 정도였지만 저 같은 재래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가 그만큼 모았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호의호식을 위해서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애들 잘되게 해주자 그것만 있었거든요. 특히 아들 준호는 제 마음속에서 특별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대를 이어줄 아들이라는 생각에 뭐든지 준호한테는 좋은 걸 먼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딸 진이가 24세 전주로 시집갈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땐 제 형편도 아직 넉넉하지 않았고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옛날 생각도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 좀 대주고 혼수도 정말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해줬는데 진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엄마 고마워요. 저 잘 살게요 하면서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진이한테 미안하다.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더 잘해줘야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5년 전쯤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상대는 서지혜라는 여자였는데 외모도 괜찮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곳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저는 우리 아들이 복이 있구나 싶어서 기뻤죠. 처음 만난 날 지혜는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반찬 가게 하시면서 준호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앞으로 친딸처럼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진짜 효부를 얻었구나. 이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지혜의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말은 공손하게 하면서도 계속 제 손목 시계를 보고 핸드백을 훑고 반지를 쳐다보고 심지어 제 손톱까지 자세히 보더라고요. 뭐랄까,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계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땐 제가 그냥 넘겼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보다 하면서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들한테 큰맘 먹고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수원에 신축 아파트 하나 사뒀어. 거기서 신혼살림 차려라.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진짜요? 몇 평이에요? 하고 물어보길래 32평짜리야. 시세로는 한 12억 정도 하는데 엄마가 분양받아서 조금 싸게 샀어. 그러자 준호가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저를 껴안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입주 날짜가 다가오자 지혜가 슬슬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은 시스템 가구의 붙박이장이 기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면 너무 휑하잖아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보다 싶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가전제품이 문제였어요. 어머니, 냉장고 이거 구형이네요? 요즘은 다 양문형 쓰는데. 세탁기도 건조기 일체형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야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죠. 결국 가전제품 바꾸는 데만 또 1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저는 속으로 에휴, 요즘 애들은 참 까다롭네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지갑을 열었죠. 드디어 입주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파트에 먼저 가서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해놓고 화장지며 휴지며 세제며 필요한 생필품들을 다 사다가 채워놨어요. 오후에 준호와 지혜가 왔을 때 저는 현관에서 웃으면서 자, 이제 진짜 너희 집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말했는데 지혜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인테리어가 이게 다예요? 저희 친구들은 다 풀옵션으로 해줬다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기본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가전제품 다 바꿔줬는데 그게 기본이라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신혼인데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면서요. 그 후로도 지혜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첫 명절 때는 제가 혼자서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어서 상을 차렸는데 지혜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이렇게 다 직접 하세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해요. 다 사먹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넘겼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그렇게 구식인가 싶어서 서러웠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지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죠.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혜는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아기 태어나면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SUV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78천만 원짜리 차 사준대요. 저는 그때 조금 망설였어요. 이미 집에 3천만 원 더 들여줬는데 또 차까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전화해서 엄마, 우리 아기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려면 좋은 차가 필요해요. 다른 집은 다 해준다는데 하면서 애원하는 투로 말하니까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8천만 원짜리 SUV를 사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우리 아들 가정이 잘 꾸려지면 그만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득문득 큰딸 진이 생각이 났어요. 진이는 전주에서 남편이랑 아이들 키우면서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제가 제대로 해준 게 없었잖아요. 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준호한테는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진이한테는 뭐 하나 변변히 해준 게 없네.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으로 전주 부동산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신축 25평 아파트 매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격은 5억 초반대였는데 위치도 괜찮고 학군도 좋고 딸네 식구들이 살기에 딱 좋아 보이는 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이한테 해줘야겠다. 너무 늦기 전에.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금을 넣었고 주말에 전주로 내려가서 딸을 불러냈어요. 진이야, 엄마가 넣어줄 게 있어. 조용한 카페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딸 앞에 놓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이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내가 결혼할 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늘 미안했어. 이제라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거 새 아파트야. 다음 달에 입주할 수 있대. 딸은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동생 먼저 챙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야, 진이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어.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 알았지? 딸은 결국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고 사위 태성도 옆에서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야 좀 엄마 노릇 제대로 한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이 단 며칠도 가지 못할 줄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위 태성이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장모님 덕분에 새집 입주 준비 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함께 올렸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며느리 지혜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글을 보고 캡처해서 지혜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였어요. 어머니, 전주에 새 아파트 사주셨다면서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어요. 응, 그래. 진이한테 집 하나 사줬어. 저희는 평수 늘려달라고 했을 땐 못 들은 척 하시더니 딸한테는 새 아파트를 사주세요. 지혜야, 너희한테는 이미 12억짜리 집에 8천만 원짜리 차까지 사줬잖니. 진이한테는 결혼할 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이제라도 해주는 거야. 어머니, 딸은 시집 가면 남이에요.
재산은 아들 쪽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 돈은 원래 저희 목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혜야, 무슨 소리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저희는 장남인데 당연히 재산도 더 많이 받아야죠. 시집간 딸한테 5억이나 주면 저희한테도 똑같이 5억 5천 현금으로 주셔야죠. 뭐, 너희 지금 미쳤니? 이미 12억짜리 집에 차까지 받아놓고 또 5억을 더 달라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저희가 장남인데요.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죠.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평생 악착같이 번 돈을 저 사람들이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에는 아들 준호까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쾅 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왜 누나한테 집을 사줘요? 누나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엄마 돈은 당연히 저희한테 먼저 와야죠. 준호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너한테는 12억짜리 집, 8천짜리 차, 인테리어에 가전까지 3천만 원 넘게 들여줬는데 누나한테 5억짜리 집 하나 사준 게 그렇게 문제야? 문제죠. 저희는 장남인데 재산은 당연히 저희가 더 받아야죠. 엄마도 나중에 저희가 모시는 거잖아요. 모시기는 무슨, 너 지금까지 엄마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어? 명절 때 와서 밥이나 먹고 가는 게 다였잖아. 준호는 할 말이 없으니까 지혜를 쳐다봤고 지혜는 팔짱을 끼고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나중에 다 준호한테 올 거잖아요. 그럼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공평하게 5억 5천 현금으로 저희한테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너희들 지금 나 죽으면 내 재산 다 가져갈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저희가 장남인데요. 저는 그날 밤 준호와 지혜를 내쫓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30년 넘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히 자기네 것이었구나. 그리고 며칠 뒤 제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이었는데 뜯어보니 내용 증명이었어요. 친녀에게 증여한 액수 5억 원과 동일한 금액을 아들 박준호에게도 증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요구에 불응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다음 날 저는 시장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던 김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선생님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가게에 오셔서 반찬도 사가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거든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제 사정을 듣고 나서 말자, 씨, 제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오상우 변호사였어요. 오 변호사님은 상속이랑 재산 문제 전문이신 분이었는데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수원 아파트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차량 등록증도요? 네, 이것도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전부 다 어머님 명의네요. 아파트도 차도.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머님한테 유리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 재산들은 전부 어머님 거예요. 아들 명의가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팔 수도 있고 아들 부부한테 퇴거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명의가 어머님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뭔가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그 집이랑 차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결심만 하시면요. 저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좋아. 내 재산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원 아파트는 금매로 내놓기로 하고 차량도 중고차 시장에 바로 매물로 올렸어요. 다행히 아파트 시세가 좀 오른 상태라 일주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고 차도 사흘 만에 팔렸어요.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이 쭉 찍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야 숨 좀 쉬겠다 싶었어요. 다음 단계는 아들 부부를 그 집에서 내보내는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관이랑 경찰이 함께 가서 강제 퇴거 집행할 수 있어요 하시길래 저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했죠. 며칠 뒤 변호사님이랑 집행관 그리고 경찰 두 분이 함께 아파트로 갔어요. 준호와 지혜는 집에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뭐예요? 왜 경찰이?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아파트는 박말자 씨 소유입니다. 박말자 씨가 매각 계약을 완료했으므로 거주자분들은 24시간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실 경우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임신한 며느리를 길거리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혜야, 내가 먼저 나한테 내용 증명 보냈잖니. 그 돈이 너희 거라고. 그럼 이 집도 내 거니까 내가 처분하는 거야.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너희야. 12억짜리 집, 8천짜리 차 받아놓고도 또 5억 달라고 한 게 누구야? 준호가 무릎 꿇으면서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나왔어요. 다음 날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복도에 내놓고 준호 부부는 결국 좁은 오피스텔로 밀려났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편했어요. 당연한 거야. 내 돈, 내 집인데. 아파트랑 차를 처분하고 난 뒤 저는 전주로 내려가서 딸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딸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특히 사위 태성이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장모님 밥 드세요. 제가 오늘 갈비찜 해봤어요. 장모님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매일같이 챙겨주고 밥도 해주고 외출할 때 차도 태워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걸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딸 진이가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장기에까지 침범한 상태예요.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가 면역 질환? 장기 침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그 며칠이 저한테는 몇 년 같았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더 안 좋았어요. 루푸스라는 병이었는데
신장이랑 폐까지 침범한 상태라서 최소 6개월 이상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비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질환이라.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아프다고 6개월, 한 달에 500만 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이 아프다는 게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제가 신탁해 놓은 돈 좀 풀어야겠어요. 딸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어머님, 신탁 풀면 아들 쪽에서 또 시비 걸 수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 제 딸 살리는 게 먼저예요. 다른 건 나중 문제고요. 결국 신탁 일부를 해지하고 치료비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통장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갔지만 다행히 진이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6개월 후에는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하늘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들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 왜 왔니? 누나, 많이 아프다면서요? 저는 준호를 보면서 혹시 동생 걱정 때문에 온 건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풀렸는데 준호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엄마, 이참에 재산을 저랑 누나랑 공평하게 나누죠. 그럼 제가 엄마 모실게요. 누나 치료비도 제가 반 부담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누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재산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나 걱정해서 온 게 아니고 엄마 재산 때문에 온 거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소리쳤어요. 박준호,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나가라고. 준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든 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번 거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누구한테 안 주든 그건 내 마음이야.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제 재산 전부를 딸 진이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공증받았어요. 어머님,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아들 쪽에서 아무리 시비 걸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 지혜는 끝까지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었는데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 증명, 협박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캡처 등등이 모두 지혜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결국 지혜는 소송 비용만 날리고 완패했고 그 스트레스에 준호랑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나서 결국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지. 진이는 6개월간의 치료 끝에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고 새 아파트로 돌아와서 사위랑 아이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얘네 부부는 둘이서 잘 살아야지. 나는 조금 떨어져서 살자. 변호사님 도움으로 경남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전원주택 한 채를 샀어요. 넓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고 할머니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집이었어요. 이사 가기 전날 저는 준호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준호야,
이제 우리는 남이다. 엄마 재산은 다 진이에게 간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게 너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다.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가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나서 저는 통영으로 떠났어요. 통영 바닷가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고 마당에 나가서 상추랑 고추 키우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주말마다 진이랑 태성이 아이들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해변을 걷고 회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진이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진짜 잘한 선택을 했구나.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재산의 주인은 나였지. 누구한테 줄지, 누구한테 안 줄지도 내가 정하는 거고.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지금 저는 67살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이니까, 혈연이니까 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재산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가 행복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